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시흥작물학 한번 들어가 봅시다. 기출물 이제 분석인데 뭐 간단히 이렇게 해놨어요. 일단 여기 이제 비고 쪽에 보면 이제 문항수를 이제 쭉 나열을 해놨는데, 그 형태와 구조 쪽, 그다음에 생장과 기능 쪽에 이제 출제가 이제 보통 벼 쪽에 한 5개 정도 됐고, 재배 기술, 그다음에 분질과 이용 쪽이 이제 한 문제씩.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벼 쪽이 한 7문제. 나머지 이제 뭐 기타가 한 4문제 정도. 그다음에 이제 맥잡 두서 중에 이제 맥류 쪽에서는 보통 미리 2개, 잡곡류에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잡곡 전체에 대한 뭐 지문들이 보통 혼합형으로 이제 2개, 뭐 옥수수가 한 문제. 그다음에 두류에서는 이제 콩, 동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두류를 묻는 지문 혼합 하나. 그다음에 서류에서는 이제 고구마가 2문제. 이렇게 해서 이제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관련도하고 크게 이제 벗어나지 않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번 먼저 보시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작물로만 묶은 것은, 양성화로서 이제 다웅동숙이다. 자웅동숙.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식물이 이제 타가수정의 기작으로 뭐 작용하는 게 이제 자웅이숙, 자가불화합성, 웅성불임, 이형예 등에 의해서 이제 타가수정을 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타가수정이 기작이 아니면 이제 뭐 자가수정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양성화로서 자웅이숙이 아닌 자웅동숙이다. 자가불화합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2개의 지문은 지금 이제 자가수정 작물에 대한 설명이고요. 호분충은 배후 최외곽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배후 종자다. 이걸 이제 설명해 주는 거네요. 배후 식물이다. 자가수정을 하고 배후 종자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보통 이제 벽과 작물이죠. 벽과 작물.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 있고, 벼, 밀, 보리. 맥류 중에 그 밀, 보리, 그 다음에 귀리 이런 것들은 자가수정 작물인데, 호밀만 타가수정 작물입니다. 호밀은 좀 유의해서 알아두시고요. 보통 풍매에 의한 타가수정이다. 그래서 뭐 기초적인 작물 기초에 대한 질문이네요. 자, 그 다음에 야생식물에서 재배식물로 순환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변화가 아닌 것. 아무튼 이쪽 뭐 이거는 이제 재배학에도 관련된 문제고, 이쪽 시흥작물에도 이제 가끔 출제가 되는 문제다. 뭐 이에 관련된 문제는 또 이제 보통 다른 지문에 뭐 1개의 지문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까, 아무튼 출제 빈도는 높은데 뭐 난이도는 거의 학급인 그런 문제에 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야생식물과 이제 뭐 재배식물의 이제 비교. 아까 이제 재배학에서도 이제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잖아요. 아무튼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이제 유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이제 뭐 휴면성, 그다음에 이제 뭐 탈락성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 지문이죠. 그래서 야생식물에서 이제 재배식물로 순환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 보통 재배식물로 되면서 이제 종자의 탈락성이 획득이 적어지는 쪽으로 이제 보통 이제 진화가 일어났죠. 그건 있죠. 왜냐면은 아무래도 또 이제 그 수확하면서 손실이 많아지니까 탈락성이 적어지는 쪽으로 재배종은 진화됐다.
그다음에 수량 증대에 관여하는 기관은 대형화. 일반적으로 작물은 어떤 기관들이 이제 그 기형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에게 필요한 부위가 기형적으로 발달한 그런 형태로 진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휴면성은 약화됐고, 그래서 일시적인 주로 이제 발화가 일시에 일어나도록 그런 형태로 진화가 됐다. 그런 요인은 이제 뭐 발화 억제 물질의 소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요인에 의해서 휴면성은 약화가 됐다. 네 번째, 벽과 작물에서 저장 전분의 이제 찰성 증가, 이런 것도 이제 재배종에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죠. 그래서 뭐 아주 뭐 쉬운 문제로 이제 가져주는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제 그다음 이제 벼 종자 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일반적으로 저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발화율은 저하고, 그다음에 자연 상태에서는 2년이 지나면 발화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보통 2년 지나면, 벼 종자는 2년 정도 지나면 발화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이삭의 상위에 있는 종자는 하위에 있는 종자보다 비중이 크고 발화가 빠르다. 상위에 있는 종자가 하위에 있는 종자보다 일반적으로 무겁고 발화율도 높다. 그다음에 광은 발화에는 관계가 없지만 발화 직후부터는 유화 생장에 영향을 끼친다. 발화에는 거의 이제 뭐 암흑 조건에서 80% 이상이 발화가 되니까 거의 관계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발화는 수분 흡수에 의해 시작되고 수분 흡수 속도는 온도와 관계가 없다. 밀접한 관련이 있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분 흡수 속도가 증가한다. 답은 4번이겠네요. 그래서 보통 수분은 이제 과정이 이렇게 세 단계로 이제 수분이 흡수가 되는데, 보통 이때 온도가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효소는 이제 그 단백질 이제 구성 성분이다 보니까 어떤 생리적 생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이제 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온도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 고품질 쌀의 외관과 이학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쌀의 모양이 단원형이다. 그러니까 짧은 원형이다. 그다음에 쌀알이 투명하고 밝으며 광택이 있다. 단백질 함량이 20% 이하로 낮다. 아니 7% 이하로 낮다. 아밀로스 함량이 40% 이상으로 높다. 아밀로스 함량은 고품질 쌀에서는 20% 이하, 이렇게 되면 20%. 답은 4번이겠네요. 자, 5번. 밭 작물 품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풋콩은 일반적으로 조생적이며 당 함량이 높고 물음성이 좋다. 먹기에 좋은 형태다. 사료용으로 많이 재배되는 옥수수 종류에는 마취종이다. 사료용으로 많이 되는 게 마취종. 말 이빨같이 생긴 옥수수 종자. 좀 크고 각질인 편이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기장용 감자 품종들은 경영 휴면기간이 120 내지 150일이다. 이기장용은 보통 이제 좀 발화가 빨라야 되죠. 그러니까 그 재배 기간을 좀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은 거의 이제 뭐 휴면하지 않는 종자를 이제 이기장용 이제 감자 그 이기장용으로 사용이 되죠. 감자 품종 중에 거의 휴면하지 않는 형태. 그다음에 4번. 밀에서 직립형 품종은 근기의 발달 각도가 좁고 포복형 품종은 그 각도가 크다. 그래서 답은 거의 휴면하지 않는 종자 사용한다. 이기장용. 그다음에 벼 분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저온에서 주야간의 온도차가 클수록 분열이 증가한다. 보통 일반적으로 주야간의 온도차가 클수록 분열이 증가한다. 그다음에 분열이 왕성하기 위해서는 활동연분 질소 함유율이 2.5% 이하이고, 활동엽의 질소 함유율이 2.5%이면 거의 생장이 정지하죠. 그러니까 3.5% 이상. 그다음에 인산 함량은 0.25%. 이 수치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겠네요. 그다음에 모를 깊게 심거나 지식 밀도가 높을수록 계절당 분열수가 증가한다. 억제된다. 모를 깊이 심거나 지식 밀도가 높게 되면 주야간 온도차가 적기 때문에 분열수가 억제된다. 그다음에 네 번째, 광의 강도가 강하면 분열수가 증가하게 되는데 특히 분열 초기와 중기, 중기에 그 영향이 크다. 배의 생익기간 중 무기양분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허수기 내 최대 농도가 높은 것은 높은 무기 성분은 질소이다. 질소가 아니고 이제 인이나 이제 칼륨이나 인 이런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네요. 그다음에 체내 이동률은 인과 항이 칼슘보다 높다. 보통 체내 이동률은 황, 마그네슘, 그다음에 이제 칼륨, 칼슘 순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인과 황이 칼슘보다 높다. 맞는 지문이네요. 줄과 엽초 전분 함량은 추수할 때까지 높다가 등숙기 이후에는 감소한다. 질과 마그네슘은 추수 전 10 내지 20일에 일일 최대 흡수량을 보인다. 둘 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외견상 광합성량은 대체로 벼의 광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외견상 광합성량은 대체로 기온이 35도일 때보다 21도일 때가 더 높다. 그다음에 단위 면적당 광합성 능력은 생육시기 중 수용기에 보통 최고로 높다. 보통 광합성량이 가장 높은 것은 이제 분월기죠, 분월기.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네요. 한개체당 호흡은 출수기경의 최고가 된다. 출수기. 호흡량이 가장 높을 때는 출수기경. 그 다음에 출수기 이후에는 하이엽이 고사하여 연면적이 점차 감소하고 입이 노화되어 포장 후 광합성량이 떨어진다. 보통 생장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9번. 밀알 및 밀가루 품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출수기 전후 질소 만기 추비는 단백질 함량을 증가시킨다. 밀가루의 회분 함량이 높으면 부질의 점성이 높아져 가공 적성이 높아진다. 회분 함량이 높으면 가공 적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답이 2번이겠네요. 가공 적성. 그 다음에 3번. 입질이 추사질인 것은 분상질보다 초단백질 함량은 높고 무질소 추출물은 낮다. 밀 단백질의 약 80%는 부질로 되어 있다. 부질의 양과 질이 밀가루의 가공 적성을 좌우한다. 그 다음에 밀과 보리의 뿌리, 줄기, 잎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밀은 보리보다 더 신근성으로 수분과 양분의 흡수력이 강하고 건조한 척박지에서 잘 견딘다. 밀은 보리보다 줄기가 더 뻣뻣하며 소복에 잘 견딘다. 그 다음에 밀과 보리를 비교하는 문제니까 잘 지문들을 읽어두시면 좋겠어요. 밀은 보리보다 엽색이 더 진하며 그 끝이 더 뾰족하고 늘어진다. 밀은 보리에 비해 엽설과 엽이 혀와 입, 귀가 더 발달되어 있다. 밀은 보리보다 더 엽이라든지 엽설의 발달이 더 발달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답은 4번이겠네요. 밀과 보리를 비교하는 문제 좀 잘 지문들을 읽어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벼의 수량 형성에 대한 설명.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뭐 저쪽 그러니까 재배학에서도 나왔던 그 비슷한 유형이고요. 아무튼 수량 구성 요소는 출처 빈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배 쪽에서도 그렇고. 1번 종실 수량은 출수 전 광합성 산물의 축적량과 출수 후 동화량의 영향을 받는다. 뭐 당연한 거고요. 물질 수용 능력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이항 후부터 출수 전 일주일까지 질소 시용량과 일조량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그다음에 일조량이 적을 때 단위당 영화수가 많으면 현미수량이 높아진다. 적어지겠죠. 일조량이 적으면 일단 단위 영화수가 많아지고 단위 영화수가 많아지면 영화수 증가는 등숙률을 저하시키는. 등숙률 저하는 이제 현미 수량을 낮춰주죠. 낮아지게 한다. 답이 3번이겠네요. 그 다음에 등숙중 10도씨 이하에서는 동화산물인 탄수화물이 이삭으로 옮겨지는 전류가 억제된다. 17도씨 이하에서는 억제되죠. 17도씨 이상 보통 20도씨, 29도씨 사이. 사이에서 전류가 가장 잘 일어나죠. 온도가 높을수록 전류가 가장 잘 일어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콩 재배에서 북주기와 순주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북주기는 줄기가 목화되기 전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만성종에는 북주기 횟수를 늘리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북을 주면 지온 조절 및 도복 방지의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부정근 발생을 조장한다. 그래서 도복 방지도 할 수 있다. 과도 생장 억제와 도복 경감을 위한 순지르기는 제5엽기 내지 제7엽기 사이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순지리기를 하면 분지 발육이 좋아져서 수량이 증진된다. 순지리기를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완파한 경우, 생육이 불량할 경우, 이런 때이죠. 오히려 수량 감소가 온다. 답은 4번이겠네요. 그다음에 다음 작물의 형태적 특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일단 학명에 관련된 문제인데 학명만 알면 밑에 문제 해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아라치스 땅콩이겠네요. 피슘, 완두, 파세올루스 불가리스, 이게 강낭콩 그렇죠. 비그나 운구이 쿨라타, 이게 이제 녹동부,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콩에 관련된 콩이니까. 콩은 이제 쌍떡잎 식물이잖아요. 쌍떡잎 식물과 이제 외떡잎 식물에 관련된 지문들이겠네요. 연맥은 망상구조이다. 맞는 지문이네요. 쌍떡잎 식물이니까. 그 다음에 관따발은 복잡하게 배열된 산재 유관 속으로 이주었다. 이건 외떡잎 식물에 관련 지문이니까 이게 답이겠네요. 그렇죠? 쌍떡잎 식물은 이제 환상구상 원형 한상형 유관 속으로 되어 있죠. 종자에는 안쪽에 2장의 자엽이 있다. 자엽은 2장, 외떡잎 식물 1장. 뿌리는 크고 수직으로 된 주근을 형성을 하고 겹뿌리들이 작생을 한다. 그래서 다 1번, 3번, 4번은 쌍떡잎 식물에 관련된 지문이고 2번만 틀린 지문이겠네요. 그 다음에 14번 옥수수 병해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거름병과 가스무늬병은 진균병으로 7, 8월에 많이 발생한다. 보통 거름병은 이제 진딧물이라든지 깍지벌레의 분비물에 이제 분비물을 먹고 사는 이제 곰팡이들에 의한
치명적인 병은 아니지만 병을 일으키는 그런 종류에 속하고요. 가시무늬병, 이게 또 진균병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고온 다습한 7, 8월경에 많이 발생한다. 그다음에 거문줄 오갈병은 온도와 습도가 높은 곳에서 발생하는 세균병이다. 보통 이제 병명에 오갈병, 모자이크병, 뭐 이런 종류들은 이제 바이러스병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바이러스일 경우가 많다. 물론 이제 오갈병이라는 병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예외가 많지만 대부분 이제 물론 자단균류에도 이제 오갈병을 일으키는 그런 병원균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한 80% 정도는 오갈병이라고 이제 병명이 붙으면은 보통 이제 뭐 바이러스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배에는 이제 거문줄 오갈병, 옥수수에는 이제 거문줄 오갈병도 있고 배에 이제 뭐 그냥 오갈병 이런 것도 다 바이러스병이죠. 온도와 습도가 높은 곳에서 발생하는 세균병이다. 이게 아니고 바이러스병이다. 이쪽 이제 벽과 작물, 이제 벼나 옥수수 쪽에서 이제 유일하게 이제 세균병은 흰잎 마른병. 이게 이제 세균병이죠.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명나방 유충은 줄기나 종실에도 피해를 주며 침투성 살충제를 뿌려주면 좋다. 보통 이제 그 농약의 종류에는 이제 소화중족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침투성 살충제, 접촉 독제,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보통 소화 중독제는 이제 저작구 해충, 뭐 흡집성 해충들을 방제에 사용되고요. 뭐 접촉 독제는 뭐 소화 중독제나 침투성 살충제, 그러니까 저작구 해충이나 흡집성 해충 둘 다에 이제 사용할 수 있지만 소화 중독제는 보통 이제 그 농약을, 그러니까 살충제를 그 식물체에 살포를 했을 때 그걸 이제 씹어먹는 입을 가진 곤충들의 이제 살충에 사용하는 그런 약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침투성 살충제는 식물체에 살포하면 그 농약이 식물체의 일정 부분에 이행을 해서 그걸 주로 즙액을 빨아먹는 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흡수성 해충 방제에 사용하는 약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뭐 저작구 해충 중에서도 보통 이제 구멍을 뚫거나 또는 이제 잠입형 그런 해충들은 보통 이제 침투성 살충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멸각나방 유충은 떼를 지어 다니며 주로 밤에 식물체를 폭식하여 피해를 준다. 주로 밤에 가해를 하고요. 멸강의 뜻은 강토를 멸망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에요. 멸각나방. 그래서 굉장히 폭식을 하죠. 작물을. 다음 중 고구마에 발생하는 병을 모두 고른 것. 금부병, 그러면 이제 뿌리가 썩는 병, 그렇죠? 그다음에 검은무늬병, 주로 입에 발생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괴 근에 발생이 되는, 덩이 뿌리 발생이 되는 무름병. 그다음에 이제 주로 줄기나 가지 발생되는 이제 덩굴 쪼긴병. 뭐 덩굴 쪼긴병은 보통 이제 박과작물에 발생이 되는데 고구마 쪽에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좀 유의해서 알아두시고요. 대댕이병이나 둘레세균병은 병원이 세균이에요. 세균에 의한 병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주로 이제 감자에서 발생이 된다. 그래서 기응, 니은, 니을, 비읍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3번이겠네.
자, 고구마 유근 분화에 대한, 어린 뿌리 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뿌리 제1기 형성층 활동이 강하고 유조지구 목화가 더디면 계속 세근이 된다. 세근과 이제 경근에 대한 얘기인데, 아무튼 일기 형성층 활동이 강하고 유조지구 목화가 빠르면 경근이 된다. 그 다음에 형성층 활동이 미약하고, 활동이 강하고 유조지구 목화가 빠르면 세근이 되죠, 세근. 토양이 너무 건조하거나 굳어서 딱딱한 경우 또는 지나친 고온에서는 경근이 된다. 궤근 형성은 이식 시 토양 통기가 양호하고 수분, 칼리질 비료 및 일조가 충분하면 지솔 비료는 과다하지 않은 조건에서 잘 된다. 형성된 궤근의 비대에는 양호한 통기, 일조량, 단일, 그다음에 충분한 칼리질 비료 등이 유리하다. 궤근 형성에. 궤근 비대. 오케이. 17번. 콩 중에 이제 동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일반적으로 콩에 비해서 고온 발효율이 높은 편이다. 콩에 비하면 고온 발효율이 높다. 단일식물이며 대체로 자가수정하지만 자연 고잡률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개활수에 비하면 결실일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긴 편이며 한 꼬투리의 결실 기간은 보통 40 내지 60일이다. 너무 길죠. 15일 내지 30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재배 시 배수가 잘 되는 양토에 알맞고 산성 토양에서도 잘 견디며 염분에 대한 저항성도 일반적으로 큰 편이다. 자, 콩과 옥수수 재배에서 이용되는 토양처리형 제초제. 그러니까 제초 종류에는 이제 토양처리형 또는 경협처리형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토양처리형이라는 것은 작물 파종 전, 그러니까 잡초 발화 전이겠죠. 토양이 처리하는 제초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경협 처리라는 것은 발생 후 그 잡초의 이제 줄기와 잎에 처리하는 그런 제초제 종류를 이제 경협 처리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농약에서 이제 글리포세이트, 이사딘은 항상 많이 나오는 그런 농약 종류니까 이제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겠죠. 글리포세이트 하면 비선택성 제초제죠. 비선택성. 자, 비선택성 경협 처리형, 경협에다 처리하는 거죠. 잡초 발생 후. 이사딘은 뭐 포코니가 개발한 최초의 이제 화학 합성 살충제다. 보통 호르몬형 이행형 경협 처리형 제초제다. 자, 그래서 1, 2번은 아니겠네요. 이제 벤타존. 벤타존은 보통 이제 콩하고 옥수수면 밭작물이니까 벤타존은 보통 그 논작물, 그렇죠? 논작물의 제초제, 그러니까 불닭엽이라든지 논잡초 방지에 사용되는 경협 처리형 제초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알라클로르는 이제 보통 그 밭에 이제 뭐 뚝새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발행이 이와 같은 이제 주로 이제 밭
1년생 잡초 방제에 사용되는 토양 처리형 제초제다. 그러니까 뭐 작물 파종 전 토양에 처리하는 그런 제초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답은 4번이겠습니다. 비선택성 제초제는 이제 글리포세이트하고 이제 페르카티클로라이드 두 개는 반드시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제 비선택성이라는 것은 선택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모든 식물을 살충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제초제 종류를 얘기를 하겠어요. 글리포세이트, 페르카티클로라이드. 자주 나오는 그런 농약 종류니까 이름 정도는 확실히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번 모우 생장에 대한 설명, 19번 모우 생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출한 벽시에서 초엽이 약 1cm 자라면 2랩이 나오기 시작한다. 벽시가 한 1cm 정도 자라면 2랩이 나오기 시작한다. 초엽 이후 발생한 2랩은 엽신과 엽추가 모두 있는 완전엽이다. 또 완전엽, 정상엽은 보통 3엽 이후 잎이 이제 완전엽이죠. 보통 초엽, 2엽, 2엽까지는 이제 불완전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초엽은 보통 이제 관상으로 된 최초에 나오는 잎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엽은 보통 이제 침엽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불완전한 잎이고요. 그다음에 2엽은 수프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초엽이 나오면서 그다음에 뿌리, 종근, 종자근도 발생한다. 그다음에 엽령이란 주관의 출엽에 의해서 산출되는 벼의 생리적인 나이를 말한다. 답은 2번이겠네요. 그다음에 잡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율무자성화서. 그러니까 암꽃에서는 보통 2개의 소수로 형성되지만 2개가 아니라 3개죠. 형성되지만 그중 1개는 퇴하고 2개는 퇴하하고 종시로 전부는 매성이다. 답이 1번이겠네요. 조에서 봄조, 올조는 올조 또는 봄조, 감원형이고 구루조는 단일 강강형인데 봄조는 구루조보다 먼저 출사에 성숙한다. 그다음에 기장은 심근성으로 내건성이 강하고 생육기간이 짧아 산간 고지대에서도 적응한다. 메밀에서 루틴은 식물체 각 부위에 존재하며 순메밀은 루틴 함량이 보통 밀에 비해서 매우 높다. 그래서 뭐 여기 뭐 수치인데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식용작물에 대한 기출문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